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 폭도 100조 원을 넘기며 각계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정성호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800조 네.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뭐 수출도 늘고 또 수입도 늘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올해는 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국가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속도가 좀 빠르긴 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규모는 지속 가능한 규모다? 네, 저는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OECD 국가 평균 그 국가 채무가 대개 전체 GDP 한 105% 정도였다가 지난해 올해 한 125%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돈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40한 1, 2% 정도 내외에서 올해 말 정도 한 48% 정도 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6%밖에 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반등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약간 들어가 보면요. 야당에서 내년 뉴딜 사업비, 그린 뉴딜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민생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맞춰갖고 경제 구조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좀 바꿔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때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린 뉴딜들 우리가 친환경적인 또 우리가 탄소 제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부채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들도요. 이게 안 그래도 부동산 지금 치솟고 있는데 내년에 이거 더 한다는 KDI 보고도 있고요. 부동산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좀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돈 풀리는 게 부동산으로 바로 들어간다. 물론 뭐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가 낮아서이겠죠.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이 든 거, 돈이 많이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은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가장 큰 겁니다. 사실 또 그다음 민생 대책들 이게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조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풀린 거고 부동산 값이 지금 폭등하는 것은 뭐 우리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이게 수요 공급의 좀 불일치라든가 또 여기 심리적인 요인들 또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된 거지 과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는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유동성 문제를 지적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기관의 그 예측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지금 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산층도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장기 저리 임대주택들 공급 계획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어떤 수요가 좀 뒷받침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정책들이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좀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 하나 다시 이거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재정 적자 막 늘리는 게 경제 자체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정치 생각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는 뭐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쉽지 않고 도대체 뭐가 포퓰리즘인지 국민들이 어려운데 국가가 돈을 써야 되겠죠. 결국 국민들이 파산하게 국민들이 빚을 지게 둘 건지 아니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갖고 세금은 돈이 주로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그 재정 갖고 다수 국민들을 위해 쓰는 거에 나은 건지 저는 뭐 그건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구체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활비 논란. 요새 뜨겁습니다. 뭐 뜨거운 건 아시죠?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어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특활비 적정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국회에서 심사하시기에? 국민들에게 이 특활비 원래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국민들에게 인식 심어졌던 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사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갖다가 청와대에 상납하고 그 당시 기재부에도 상납하고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여당의 또 대표가 특활비 받아갖고 생활비에 썼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이 이런 돈이 있구나 이게 눈먼 돈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갖고 개혁을 추진해갖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거보다 특활비의 총량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거죠? 3분의 1이 된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3분의 1이 됐습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국회의장님 국회 예산 때문에 뵀는데 과거보다 8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지금 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결위원장의 특활비가 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제로가 됐습니까? 예,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특활비를 대대적으로 개혁했고 올해도 많이 또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와 수사,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다 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내부에서 엄격한 준칙들을 만들어 통제하고 또 국회라든가 감사원에서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좀 상세하게 볼 계획입니다. 예, 상세하게 보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은 하여튼 현 정부 들어서는 특활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검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문제 삼은 추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특활비 관련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물론 뭐 검찰 내부에서 총장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수사에 관련된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각 그 지방 검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 그 해당 수사기관들 일선 부들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들여다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어쨌든 여야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대검에 가서도 또 검증을 했고 감사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다만 똑같은 걸 보고서도 서로 좀 얘기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한 좀 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얘기가 다른데 여당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검찰 특활비에? 뭐 그건 아직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문제는 그만 여쭤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는 위원장님 나오시면 다 묻죠? 예, 그렇습니다. 측근이란 표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정성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성호의 측근이 이재명이라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랜 그 인연이 있죠. 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측근이 누가 누구의 측근인지는 떠나서요. 고시 동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당내에선 지금 2명의 유력 주자로 좁혀져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경기지사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인물평을 하기엔 뭐 그러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단점과 강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뭔가요? 제가 1987년도 3월에 지금 33년 전에 이 지사를 만나갖고 지금까지 쭉 인연 맺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 유능합니다, 사실. 어쨌든 뭐 변호사로서 굉장히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도 그랬고 경기도정이나 그 성남시정 추진할 때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그 정책 추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또 시민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로부터 확실하게 동의를 받아낸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의 강점이 있죠. 이게 뭐 대표적인 게 경기도 같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곡에 국유지나 공유주의를 갖다 불법 점유해 갖고 평상 차려 갖고 그거 뭐 닭 한 마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다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철거해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런 걸 증명이 되겠죠. 단점은 뭔가요? 보시기. 역시 그 일부에서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사도 뭐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다만 좀 직선적이고 또 정책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건 단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급하지 않나 하고 뭐 개인적인 또 가족 관계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들은 또 오해가 많이 있었고 많이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면 단점을 좀 말씀해달라는 얘기인데 결국 말씀하신 건 단점이 아닙니다.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하면 없고요. 다만 좀 이 지사가 겉보기와는 달리 약간 샤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혼자서 공부하고 또 고시 공부하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좀 약간 적극적인 편은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인관계에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서 뭐 샤이하다고 좀 부끄러움을 탄다고나 할까 보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면도 이제 도정을 추진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지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뭐 일은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참 나라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좀 변호랄까요? 예, 응원 좀 해주시죠. 저는 예. 제가 한 30년 넘게 예.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게 지내왔는데 결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자고 예. 또 남들하고 또 상대방들 존중하면서 대화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건들 예. 이래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좀 커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다. 예. 법치주의자고 예. 또 본인이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실사구시적입니다. 예. 정책도 정책 결과를 중요시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를 굉장히 존중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도정 지금 그 어려운 재판을 겪으면서도 경기도정이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많은 성과를 냈고 예.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라는 어떤 작은 차원이 아니고 국가라는 차원으로 벌어지면은 법치주의라 그러셨는데 타협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예. 그 실용주의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타협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이 지사가 어떤 정책을 본인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공무원들 또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갖고 예. 또 치열한 토론을 거쳐갖고 결론 내면 받아들입니다. 네. 저하고도 제가 이 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아니 뭐 맞죠. 그건 그렇게 예. 해야죠. 수용을 잘 한 편이기 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한테 어떤 직설적인 말씀이나 조언이나 어떤 네. 쓴소리 뭐 이런 거 잘 하십니까? 뭐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최근에 뭐 하셨어요? 최근엔 늘 좀 차분하게 해라. 예. 그다음에 요새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 예. 너무 좀 급하게 올리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하고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자문을 얻어서 좀 해라. 예. 그랬더니 뭐 얼마 전에 만나니까 예. 저에게 뭐 형님 요새 제가 페이스북도 검열하고서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던데 예. 좀 차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주 정책이나 어떤 어떤 방향에 대한 정치적 방향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뭐 제가 자주 이제 문자도 보내고 예. 또 전화도 하고 또 가끔 만나서 예. 서로 이렇게 의견도 조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요, 이 원장님은 이 지사의 대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대권은 결국 뭐 어느 정도 그 지도자가 해당되는 예. 사람이 또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예. 또 국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예. 국민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 지사가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예.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원장님이 보시긴 측근 이재명의 그 시대 정신은 뭔가요? 예. 역시 이 지사가 뭐 변호사 때부터 일관되게 해온 게 공정과 정의가 예. 좀 그게 이 지사의 가치고 또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기는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게 정말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공정함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한 이 지사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창한 분으로 네네네.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그게 이 지사의 정책 머릿속에 만약 대권을 가지게 된다면 네네. 어느 정도 시한에 달성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이 기본소득을 예. 이게 이제 복지 정책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경제 정책으로 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현재 복지 정책으로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에는 뭐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 사실은. 그렇기 예. 때문에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 1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굉장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경제가 잠깐 반등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지사의 어쨌든 기본소득 문제는 약간 그 경제정책적인 측면에 접근한 바가 있고 예. 그러나 길게 봐갖고 이건 당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갖고 상당한 정도의 어쨌든 증세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돼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그거는 뭐 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해갖고 국민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 그러면 당연히 소득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존을 책임지려고 하면 국가가 그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사회적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지고요. 아까 재정적자 여쭤본다는 게 제가 깜빡했었는데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증세 솔직하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뭐 지금 당장 증세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업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복지, 중부담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가가 좀 빚을 내서라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의 활력을 좀 끌어내려고 하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 증세는 좀 적절치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세 논의는 진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증세 논의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뭐 코로나19 위기를 좀 극복하고 나서 경제가 V자 반등의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좀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심각하게 있습니다. 논의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때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